차 안에서 시작된 하룻밤의 공포. 그리고 40년 뒤 모든 판단을 뒤집은 단 하나의 증거. 이 사건은 사형은 과연 정의로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영국 사회에 던졌고, 동시에 절차가 틀려도 결과가 맞을 수 있는가라는 더 잔인한 의문을 남겼습니다. 1961년 A6도로 살인 사건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영국 법률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여파는 수십 년간 영국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허점과 정의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사건입니다. 1961년 8월 22일 밤 9시 무렵, 영국의 수도 런던 외곽 한적한 A6도로 인근의 한 대의 승용차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변에 정차한 차 안에는 두 남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존 그레그스턴, 그리고 발레리 진 스토리.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였고 연인 관계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연인의 모습이었지만 이들의 관계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이클 존 그레그스턴은 이미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차를 세우고 조용하고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줄 알았던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순간적인 불안감과 긴장감 속에 문을 여는 순간,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권총을 들이댑니다. 이 순간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닌 통제와 공포로 가득 찬 끔찍한 범죄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범인은 강압적으로 차에 올라타 그레그스턴에게 운전을 강요합니다. 두려움에 질린 두 남녀를 태운 차는 밤의 A6도로를 달립니다. 범인은 목적지 없이 차를 몰게 하며 중간에 음식점에 들러 음식을 사 먹고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채우기도 합니다. 공포에 질린 그레그스턴은 여러 번 범인에게 애원합니다. 차와 돈을 모두 줄 테니 제발 자신들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범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의 목적은 불분명했습니다. 일반적인 강도라면 돈과 물품을 취하고 서둘러 도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범인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고 심지어 도주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스스로 흘려보냈습니다. 그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으며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은 공포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날짜가 바뀌어 8월 23일 새벽 1시 30분경. 범인은 갑자기 잠을 자고 싶다며 두 사람의 손발을 묶으려 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그레그스턴은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 저항하려 합니다. 그 순간 총성이 울립니다. 두 발의 총성이 어둠을 가르고 울려 퍼집니다. 머리에 치명적인 총상을 입은 그레그스턴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끔찍한 총성 이후 범인은 남은 발레리 스토리에게 잔혹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녀를 성폭행한 뒤 다시 총을 쏩니다. 그리고 두 시신과 그녀를 들판에 버려둔 채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발레리 스토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근처 농부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고 간신히 목숨을 건집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을 관통한 총상은 척수를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지만 이전의 삶은 영원히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밝히기 위해 즉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사건의 잔혹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범인을 조속히 검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현장에는 범인을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거의 없었습니다. 범인은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했거나 애초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틀 뒤 런던 시내를 달리던 한 버스 안에서 권총 한 자루가 우연히 발견됩니다. 경찰은 즉시 이 권총을 수거하여 탄두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이 총이 바로 A6도로 살인사건에 사용된 범행 도구임이 밝혀집니다. 이는 수사에 있어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권총에는 지문이 모두 닦여 있었습니다. 범인은 미리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처럼 아무런 지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이제 숙박업소와 교통망을 중심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확장됩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후 해당 지역의 숙박업소와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기록을 샅샅이 뒤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거나 불분명한 동선을 보인 수상한 남자들의 이름이 여러 떠오릅니다. 그중 2명이 핵심 용의자로 압축됩니다. 한 명은 피터 루이스 알폰, 다른 한 명은 제임스 헬레티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활동했으며 사건 발생 시점의 알리바이가 불분명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가장 논쟁적이고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피해자 발레리 스토리는 범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범인이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범인이 중간에 했던 말 한 문장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식별 절차에서 이 기억을 활용하기로 합니다. 용의자들에게 피해자가 기억하는 그 문장을 말하게 하여 목소리를 듣고 범인을 식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터 루이스 알폰이 그 문장을 말했을 때 스토리는 그가 범인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헬레티가 등장하여 그 문장을 말했을 때 스토리는 주저없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저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날 밤의 공포와 범인의 목소리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1962년 1월, 마침내 제임스 헬레티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물적 증거는 거의 없었고 범행 도구인 권총에서도 지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의 핵심은 피해자 발레리 스토리의 식별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레티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고 심지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증언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충격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생생한 기억을 바탕으로 발레리 스토리의 진술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결국 재판 결과는 유죄로 판결됩니다. 그리고 1962년 4월 4일 제임스 헬레티는 영국 법정에 의해 교수형으로 처형됩니다. 사건은 여기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논란이 시작됩니다. 헬레티의 유죄 판결과 사형 집행 이후 영국 사회 전반에서 수많은 의문과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형을 집행했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과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절차가 조작됐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제임스 헬레티는 억울한 사형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법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였던 발레리 스토리는 역설적으로 대중의 비난 대상이 됩니다. 그레그 스턴과의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여론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그녀는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어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대중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던 또 다른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릅니다. 1997년 영국의 사법 시스템은 마침내 A6도로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합니다.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 사건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고 오판이 바로잡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국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헬레티가 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전은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1999년 재심을 위한 재수사 과정에서 당시 보관되어 있던 증거물에서 DNA가 추출됩니다. 그리고 이 DNA는 놀랍게도 제임스 헬레티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소식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억울한 사형수로 여겨지던 인물의 DNA가 범행 증거에서 발견되자 사람들은 증거 오염 가능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십 년간 보관되어 온 증거물에 외부의 DNA가 유입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헬레티의 묘지를 파헤쳐 시신에서 직접 DNA를 채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2002년 최종 DNA 분석 결과가 발표됩니다. 결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묘지에서 채취한 헬레티의 DNA 역시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로써 제임스 헬레티, 그는 진범이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을 되돌아봤을 때 결과는 맞았지만 과정은 틀렸을 수 있다는 잔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과정의 부실함, 피해자 증언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재판 절차,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했던 오랜 사회적 혼란과 불필요한 고통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과정이 틀린 정의는 언제든 다른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고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무서운 교훈을 남겼습니다. A6도로 살인사건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단 하나의 증언만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끝낼 수 있었을까요? 사법 시스템의 한계와 인간 증언의 불완전성, 그리고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사법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으며 오늘날에도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수집과 판단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의란 무엇이며 그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A6도로 살인 사건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